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깨어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부정적 감정이 심하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자기 안의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인 척하며 살아가거나 당신을 통해 자기를 재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의식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을 수 있다. 당신이 동일화되지 않으면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으며 당신의 생각을 먹이 삼아 재생시킬 수 없다. 대부분의 고통체는 처음에는 잘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체와 생각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고통체는 힘을 잃게 된다. 당신의 생각은 이제 감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지지 않게 된다. 현재 감각 지각이 과거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주파수를 바꾸게 된다. 이 순간의 존재함으로 바뀐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체는 깨어있는 의식을 위한 연료가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지구에서 가장 지혜롭고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 대부분은 한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니고 있었다. 당신이 뭘 말하고 어떤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든 관계없이 당신의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를 숨길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의 내면 상태에 해당하는 에너지장을 내뿜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만 느낄지 몰라도 상대방이 내뿜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감지하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그것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대화하기도 전에 매우 분명하게 그것을 알아차린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말과 언어들이 그 관계를 점령하고 말과 함께 그들이 연기하는 역할들이 등장한다. 그렇게 되면 관심이 생각의 영역으로 가서 상대방의 에너지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그러나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느낄 수 있다. 고통체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찾는다는 것. 즉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많은 교통사고들이 그 시점에 고통체가 활성화된 운전자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폭력 행위들이 일시적으로 미치광이가 된 정상적인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고통체에 사로잡혔을 때 한 행동에 대해 당사자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게 된다.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 당사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나의 대답은 이러하다.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무의식 상태에서 자기가 한 일,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하지만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인간 존재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각자로 진화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진화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무의식적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주의 진화라는 충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마저도 부분적으로만 진리이다. 더 높은 시각에서 보면 우주의 진화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무의식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고통까지도 진화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넓은 그림에서 보면 고통체도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순간의 존재함. 30대 여성이 나를 만나러 왔다.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만으로도 이미 그녀의
미소 띤 얼굴과 공손한 태도 뒤에 가려진 고통이 전해졌다.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단 1초 만에 미소는 사라지고 고통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이제 그녀는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이 너무 외롭고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 가득하다고 했다. 분노와 슬픔도 심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다. 나는 곧바로 그녀의 고통이 현재의 생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고통체 때문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그 고통체라는 생유리를 통해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감정적 고통과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둘 다에 완전히 동일화되어 있었다. 자신의 생각으로 고통체를 키우고 있음을 볼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몹시 불행한 자아의 짐을 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짐임을 어느 차원에선가 깨달았음에 틀림이 없다. 그녀는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몸 내부에 있는 느낌으로 관심을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불행한 생각과 불행한 인생 이야기라는 생유리를 통해 하지 말고 직접 그 감정을 느껴보라고 요청했다. 자신은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배우러 온 것이지 불행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그녀는 말했지만 마지못해 내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윽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녀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말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느끼는 것이라는 사실은 어떻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 싫다,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중단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 해도 이미 있는 고통에 더 많은 고통이 첨가될 뿐이니까. 그냥 이것이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임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요, 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다시 되물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누구인가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 안에 그 불행인가요? 불행한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불행해지는 것 또한 불행을 쌓는 일이라는 걸 볼 수 없습니까? 그녀는 다시 침묵했다. 내가 다시 말했다. 당신에게 지금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느낌들이 그곳에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행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 불행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알고 싶지 않은가요?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1분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에너지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가 말했다. 이상하군요. 나는 여전히 불행하지만 그래도 그 불행 주위에 공간이 생긴 것 같아요. 예전만큼 그 불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나는 그 이상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녀가 그 경험과 함께하도록 해주었다. 이윽고 그녀는 이해했다. 자신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 느낌, 즉 오래된 고통의 감정과 동일화되는 것을 중단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생각의 지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만든 불행한 나라는 이야기와도 더 이상 섞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 개인의 과거를 초월한 새로운 차원이, 현존의 차원이 그녀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불행한 이야기가 없이는 불행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녀의 불행은 끝이 났다. 그리고 그녀의 고통체에게는 종말이 시작되었다. 감정 그 자체는 불행이 아니다.
감정이 불행한 이야기가 더해질 때만이 불행이다. 우리가 인간 형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의식의 자원을 세상으로 가져오기 위함이다. 고통체와의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의식의 빛을 가져옴으로써 고통체가 줄어드는 것도 나는 목격했다. 방문객이 떠나고 난 뒤 한 친구가 찾아왔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겁고 음울한 에너지가 느껴져 토할 것 같다. 창문을 열고 향을 피우는 게 좋겠어. 나는 방금 여기서 매우 단단한 고통체를 가진 사람에게서 에너지의 심각한 분출을 목격했으며 지금 느끼는 것은 아마 우리의 상담 도중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일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구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떠났다. 나는 창문을 열어둔 채 근처의 작은 인도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그 식당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는 고통체도 어느 차원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처럼 구체적인 형태로 확인되는 것에 놀랐다. 고통체의 돌아옴. 나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식당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있었다. 근처 테이블에는 휠체어를 탄 중년 남자가 있었다. 그는 나를 흘낏 보았다. 몇 분이 흘렀다. 그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진정하지 못하더니 몸이 뒤틀렸다. 종업원이 왔다. 남자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정말 맛없는 음식이야. 형편없다고. 종업원이 물었다. 그럼 왜 드신 거죠? 그러자 남자는 감정이 폭발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입에서는 심한 말이 나왔다. 폭력적인 증오가 식당을 채웠다. 그 에너지가 먹잇감을 찾아 몸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남자는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강렬한 현존을 느끼며 그곳에 앉아있는 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했다. 나는 인류 공통의 공동체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었다. 너는 나를 물리쳤다 생각하겠지만 봐,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또한 아까의 상담에서 방출된 에너지장이 나를 따라 식당으로 와서 잘 맞는 진동 주파수를 가진 사람에게, 즉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에게 달라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식당 매니저가 문을 열고 그냥 가세요, 어서 나가요 하고 말했다. 그 남자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어안이 벙벙해진 손님과 종업원들을 뒤로 한 채. 그러나 1분도 되지 않아 다시 돌아왔다. 고통체는 아직 끝장을 본 게 아니었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했다. 남자는 휠체어로 문을 젖히고는 욕설을 퍼부었다. 여자 종업원이 그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자 그는 휠체어를 전속력으로 몰아 그녀를 벽에 꼼짝 못하게 밀어붙였다. 다른 손님들이 그를 떼내려고 시도했다. 비명과 욕설로 아수라장이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남자는 온순해졌고 어서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다행히 여자 종업원은 다리에 멍만 들었을 뿐 다치지 않았다.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매니저가 내 테이블로 오더니 농담인 것처럼, 그러나 직감적으로 어떤 연관을 느낀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혹시 당신 때문에 이 모든 소란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아이들의 고통체. 아이들의 고통체는 우울과 내향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시무룩해지고 접촉을 거부하고 인형을 안은 채 꼼짝 않고 있거나 엄지손가락을 빤다. 아이들의 고통체는 또한 발작적으로 울음을 터뜨리고 난동을 부리는 형태로도 나타난다. 날카롭게 울부짖고 파괴적이 된다. 원하는 것이 방해받으면 고통체가 폭발하는 계기가 되고 발달 중인 에고 속에서는 원하는 힘이 더 강하다. 조금 전까지 천사 같았던 아이가 몇 초 만에 악마로 변신하면 부모는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본다. 이 모든 불행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많게든 적게든 그것은 아이가 공유하는 인류의 집단 공동체의 일부이다. 집단 공동체는 인간 에고의 기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아이는 이미 부모의 고통체로부터 나오는 고통을 흡수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모는 아이에게서 자신들 안에도 있는 것의 반영을 볼 수도 있다. 예민한 아이는 부모의 고통체에 영향을 받기 쉽다. 부모의 정신 이상적 드라마를 눈앞에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감정적 고통의 원인이 된다.
부모가 자신들의 고통죄를 숨기려 해도 아이는 속지 않는다. 억압된 고통죄는 특히 해롭다. 정신적인 독은 아이들에게 흡수되어 고통죄까지 발달시킨다. 어떤 아이의 경우는 매우 무의식적인 부모와 살고 있는 동안 잠재의식 속에서 애고와 고통죄에 대해 배우는 수도 있다. 부모가 둘 다 강한 애고와 무거운 고통죄를 가진 한 여성은 나에게 고백하기를 그녀의 부모가 소리 지를 때마다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다.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어쩌다 이런 곳에 있게 됐지? 비록 그들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부모는 종종 아이의 고통죄를 다루는 법에 대해 궁금해한다. 물론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자기 자신의 고통죄를 다룰 줄 아는가이다. 자기 자신의 고통죄를 인식하는가? 현재의 순간에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고통죄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 감정이 생각으로 스며들어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바꿔놓기 전에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가? 아이가 고통죄의 공격을 받는 동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깨어있으면서 감정적 반응에 말려들지 않는 것 뿐이다. 아이의 고통죄는 감정적 반응을 먹고 더 커질 것이다. 고통죄들은 매우 극단적으로 드라마틱하다. 그러므로 그 드라마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원하는 것을 방해받아 고통죄가 활성화된 경우에는 아이의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더 불행해지려고 하게 된다. 이것은 훗날 삶의 기능장애를 초래한다. 당신의 무반응에 아이의 고통죄는 좌절할 것이다. 고통죄의 활동이 진정되고 나서 얼마 후 혹은 다음 날이라도 일어난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에게 고통죄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대신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한다. 어제 그렇게 소리 질렀던 건 왜 그랬던 거야? 기억나니? 어떤 기분이었니? 기분이 좋았니? 너에게 붙어있던 건 뭐였을까? 이름이 있니? 이름이 있다면 무슨 이름일 것 같아? 모습이 보인다면 어떤 모양이지? 그림으로 그려볼래? 그 녀석이 어디로 간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잠자러 갔나? 그 녀석이 또 올 것 같니? 이런 질문들은 한 예에 불과하지만 어떤 질문이라도 아이의 관찰 능력을 깨우는 것이 의도이다. 관찰 능력, 즉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능력을 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고통죄와의 동일화로부터 벗어나게 도울 것이다. 또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당신 자신의 고통죄에 대해 말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음번에 아이가 고통죄에 지배당할 때 녀석이 또 들어왔네 그렇지? 하고 말해보라. 그것에 대해 말할 때 아이가 사용했던 단어를 쓰면 더 좋다. 그것이 어떤 느낌인가로 아이의 관심을 돌린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이것으로는 고통죄의 공격을 막을 수 없고 아이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통죄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에도 아이는 의식 어딘가에서 알아차리고 있다. 이런 것이 몇 번 반복되는 동안 그 알아차림은 더 강해지고 고통죄는 약해진다. 아이는 현존 속에서 성장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불행. 모든 불행이 고통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불행도 있다. 당신이 현재 순간에서 벗어나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행이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며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 조건 없이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불행을 창조하는 일이 사라진다. 내면에 존재하는 저항이 사라지면 삶 그 자체가 당신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 고통죄의 불행은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불균형하다. 말하자면 오버리액션, 과잉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물론 고통죄에 사로잡힌 당사자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무거운 고통죄를 지닌 사람은 동요하고 분노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두려워할 이유를 쉽게 발견한다. 다른 사람이라면 미소 지으며 넘어갈 일도 심한 불행의 원인이 된다. 물론 그것들은 불행의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일 뿐이다. 축적된 오래된 감정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 감정이 머릿속으로 옮겨가 증폭되어 에고에 지배되는 마음 구조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고통체와 에고는 가까운 친척이다. 양쪽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고통체를 촉발시키는 사건과 상황은 몹시 감정적인 에고의 화면을 통해 해석되고 반응을 일으킨다. 즉 사건과 상황의 중요성이 왜곡된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과거의 감정적인 눈으로 현재를 보는 것이다. 당신이 보고 경험하는 것은 현재의 사건과 상황 속에 있지 않고 당신 자신 안에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사건과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반응을 통해 확대시킨다. 이 반응과 확대야말로 고통체가 바라는 것이다. 고통체는 그것을 먹고 산다. 무거운 고통체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왜곡된 해석, 즉 감정적 이야기의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야기에 담긴 감정이 부정적일수록 그 이야기는 점점 심각해진다. 이때 그 이야기는 이야기로 여겨지지 않고 현실이 된다. 생각과 그것에 동반되는 감정 속에서 갇혀버리면 밖으로 나오는 게 불가능해진다. 바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만들어낸 영화와 꿈속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자신만의 지옥에 갇혀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현실 그 자체이며 다른 현실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반응 이외에 다른 반응은 불가능하다. 고통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활동적이고 강한 고통죄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특별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들은 바로 자리를 떠버릴 수도 있다. 상대방의 에너지장에 격퇴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또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에게서 공격적 파장을 느끼고 그에게 물리적 폭력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 내면의 어떤 것이 그 사람의 고통체와 공명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그들 안에도 있는 것이다. 바로 그들 자신의 고통체이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무겁고 자주 활성화되는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걸핏하면 싸운다. 물론 자신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산하는 부정적 에너지만으로도 적대감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런 고통체를 가진 사람과 마주치면 반응하지 않기 위해 매우 강하게 현재 순간에 존재해야 한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고통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깨어남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한다. 여러 해 전 나는 그런 최초의 깨어남 중 하나를 목격했다. 밤 11시경 현관벨이 울렸다. 애딸 부인이었다. 아무리 해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으로 들어온 애딸 부인은 흥분한 모습으로 손을 떨며 걸터 앉았다. 가지고 온 소리철에서 편지와 서류들을 꺼내 소파 위에 늘어놓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전기 스위치 하나가 내 안에서 켜져 내 몸 전체가 최대 전압으로 올라간 기분이었다. 깨어있으면서 신체의 모든 세포를 열고 강하게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판단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마음속 논평 없이 귀를 기울였다. 애딸 부인이 말했다. 오늘 또 그놈들에게서 괴롭히는 편지가 날라왔어요. 나에게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해요. 당신이 도와줘야 해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요. 그들이 고용한 사기꾼 변호사는 뭔 일인들 다 할 거예요. 난 집을 잃게 될 거예요.
일은 이러했다. 주택관리인이 몇 가지 집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월 관리비 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에텔 부인은 10분 정도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그녀는 말을 멈추고 꿈에서 깬 것 같은 표정으로 널려있는 서류들을 보았다. 태도가 진정되었다. 전체 에너지장이 달라졌다. 그녀는 말했다. 이렇게 크게 소란 피울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몇 번 더 조용히 앉아있다가 서류를 챙겨 들고 떠났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길을 지나가는 나를 불러 세우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뭘 한 거죠? 어젯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잘 잤어요. 갓난아기처럼. 애떨 부인은 내가 자신에게 뭔가를 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뭘 했느냐가 아니라 뭘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야 했다. 나는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애떨 부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가능성을 알게 하고 그녀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보게 하는 경험은 되었다. 초견성을 한 것이다. 현재의 순간의 존재함이 그것이다. 머릿속 목소리와 사고 과정으로부터 그리고 그 생각이 몸속에 일으키는 감정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경험이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에 공간이 생긴다. 생각하는 마음은 이 순간의 존재함을 이해할 수 없다. 많은 경우 잘못 해석한다. 생각하는 마음은 말할 것이다. 당신은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자비심이 없고 관계를 멀리한다고. 그러나 사실은 생각과 감정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 차원이야말로 단지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연존의 고요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상대방의 형상을 초월한 본질을 하나로 감지한다. 자신과 상대가 하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고통체를 촉발시키는 것들. 고통체 중에는 특정한 종류의 자극이나 상황에만 반응하는 것이 있다. 보통 계기가 되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감정적 고통과 공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전적 일로 다투고 갈등을 겪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돈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흡수해서 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통체를 일으킨다.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된 뒤 사소한 금액의 돈 문제로도 화를 낸다. 그 분노 속에는 생존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놓여 있다. 영적으로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주식 중개인과 부동산 업자에게 온 전화를 받는 순간 소리 지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담뱃값에 건강상 유해하다고 경고문이 적혀 있듯이 지폐와 은행 통장에도 돈은 고통체를 활성화시키고 완전한 무의식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주의문이 필요할 것이다. 부모에게 버려진 경험을 가진 아이는 고통체를 또한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경우 공항에 나온 친구가 몇 분 늦거나 배우자의 귀가가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고통체가 공격적으로 변한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떠나거나 죽으면 그들이 경험하는 감정적 고통은 심한 번뇌로 이어진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여성의 경우, 그 경우는 남성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도 고통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녀의 고통체를 구성하고 있는 감정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와 비슷한 고통체를 가진 남성에게 끌리는 경우도 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은 아이로 태어나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 남성은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갈망과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을 주지 않은 어머니를 향한 증오심이 뒤섞인 애증이 엇갈리는 고통체를 발달시킨다. 이런 남성이 성인이 되면 거의 모든 여성이 그의 고통체의 결핍감, 즉
감정적 고통의 형태를 촉발시킬 것이다. 만나는 여성 대부분을 유혹하고 정복하려는 중독적 충동을 보일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체가 갈구하는 여성의 사랑과 관심을 얻으려고 한다. 자신의 고통체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어떤 상황과 타인의 말과 행동이 고통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지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계기가 일어날 때 그것의 정체를 알아차릴 것이고 더 깨어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1, 2초 만에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즉 고통체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의식적인 현존이 가능하면 그 고통체와 동일화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체에게 접수당하지 않게 된다. 만약 이때 연인이나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당신이 방금 한 말이 나의 고통체를 자극했어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대방의 말이 고통체를 촉발시켰을 때 즉시 그것을 알리기로 서로 약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관계의 드라마에 의해 고통체가 커지는 것을 막게 될 것이다. 고통체가 일어날 때 당신이 현재 순간에 존재한다면 그때마다 고통체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 일부가 불살라지고 현존으로 변형된다. 남아있는 고통체는 서둘러 철수해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될 것이다. 고통체가 일어날 때 더 좋은 기회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잊을 때이다. 당신이 술을 마신 후이거나 폭력적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에 올 수도 있다. 짜증과 걱정 같은 정말 작은 부정적인 감정도 고통체가 돌아오는 출입구가 될 수 있다. 고통체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무의식이다. 고통체는 현존의 빛에는 견디지 못한다. 나를 깨우는 고통체. 처음에는 고통체가 인류에게 새로운 의식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보일지 모른다. 고통체는 마음을 점령하고 생각을 조종하고 왜곡시킨다. 에너지장에 자욱하게 낀 먹구름이다. 고통체는 인간을 무의식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음이나 감정과 완전히 동일화됨을 의미한다. 고통체는 맞대응하게 만들고 자신과 세상 속에 불행을 키우는 의도된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불행이 커지면 삶의 혼란도 증가된다. 몸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병에 걸리거나 다른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고통체 때문에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 혹은 모든 것이 힘들어 견딜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자신의 불행한 자아와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고통체에 사로잡힐 때마다, 그리고 고통체를 고통체로 알아볼 수 없을 때마다 고통체가 당신 에고의 일부가 된다. 당신이 동일화되는 대상은 무엇이든 에고로 바뀐다. 고통체는 에고가 동일화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불건강한 동맹관계는 고통체가 너무 무거워져서 에고의 마음 구조로는 견딜 수 없을 때 끝장이 난다. 에고는 고통체에 의해 강화되기는커녕 그 강한 에너지의 맹공격에 손상된다. 강한 고통체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더 이상 삶을 견딜 수 없고 그 이상의 고통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정도가 된다. 불행한 것에 질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혹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평화가 최우선 사항이 된다. 극도의 감정적 고통이 불행한 자신을 만드는 마음의 내용물과 정신적, 감정적 구조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도록 떠밀게 되는 것이다. 그때 알게 된다.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도 사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아님을, 그 알미 자신이지 그 알의 대상이 자신이 아님을 깨닫는다.
그 고통체는 잠을 깨우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이 행성에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일찍이 없었던 큰 의식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의 수렁을 통과하지 않아도 고통체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는 우리 행성의 역사상 최초로 의식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누구인가? 당신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스스로를 의식하게 된 의식이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이것이다.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 대답은 사람의 고통체의 밀도나 강도뿐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까지 진정으로 이 순간의 존재함이 가능한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가하는 고통의 원인은 고통체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체와의 동일화이다.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일 것이다. 고통체와의 동일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그것은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고통체가 활성화되었을 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자신 안의 고통체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알미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는 데 필요한 전부이다. 그리고 고통체와의 동일화가 멈출 때 변화가 시작된다. 고통체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감정이 머릿속에서 일어나 마음속 대화를 점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행동까지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고통체가 더 이상 당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감정은 아직 한동안은 당신 안에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감정을 상황에 투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과거의 감정과 직접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현존은 과거의 감정을 꼼짝 못하게 할 능력이 있다. 과거의 감정은 당신 자신이 아니다. 고통체를 느낄 때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실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신을 하나의 문제로 만드는 것, 에고는 그것을 좋아한다. 알은 받아들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 밖의 것들은 그 알을 다시 흐려놓을 것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느끼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의 일부이다. 있는 그것에 반론을 던질 수는 없다.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고통받을 뿐이다. 받아들임을 통해 당신은 넓고 광대한 본래의 자신이 된다. 전체가 된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조각이 아니다. 에고는 스스로를 하나의 조각으로 인식한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본질이 나타나며 그것은 신의 본질과 하나이다. 예수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전체이듯이 너희도 전체이여라. 당신은 전체가 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전체인 자신이어야 한다. 고통체가 있든 없든.